다음은 전문가 세션으로 먼저 해양 분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성재 교수님께서 해양치유, 관광, 의료, 연계를 통한 웰니스 산업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성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이성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 치유가 물론 저에게 주어진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좀 학문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어떤 정책적인 배경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저는 이제 독일에서 의과대학을 했고 거기에서 20여 년간 이제 의료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산림치유나 해양치유나 치유농업, 그리고 기후치료, 그리고 광물치료, 그리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경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앞으로 이것이 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치유를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치유를 2013년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유농업이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막 지금 혼재돼서 부처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표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 등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유농업이든 산림치유든 해양치유든 궁극적인 이것이 태어난 배경은 이제 고령사회에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되고, 어디로 보고 써야 되나요? 예.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고령사회에 우리가 나이가 자꾸 많이 들어가고, 예. 예. 이것이 그냥 그 밑에서 해주시던 예.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면 이제 만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런 배경,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무조건 치료 중심의 것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 고령 사회에 오면서는 예방이 중요하게 됐고, 이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령 사회에서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을 하고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이 제일 중요하겠죠.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병을 어떻게 재활해서 좀 돕게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약물이나 수술적인 요법 외에 이런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이 그런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자연 환경이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산림이나 해양이나 우리 농림자원이나 기후자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온천 같은 거, 스파죠. 이런 온천 같은 거, 이런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치료가,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벌써 100여 년간을 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을 조금 보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2009년부터 산림치유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산림치유는 이미 산림치유원, 국립산림치유원 해서 상당하게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1,500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경북 영주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있고, 지금 제2의 산림치유원이 전라도의 진천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는 80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산림치유와 관련된 그런 치유의 장소가 22군데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해양은 뭐냐? 그래서 해양도, 해양에는 치유 자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유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머드라든가 해수라든가 해조류라든가 해양 기후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 광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한 그런 치유고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 해양수산부와 오랫동안 얘기한 결과 2017년부터 해양치유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곳이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충남의 태안군, 전남의 완도군, 경남의 고성군, 그리고 경북의 울진군에 약 350억 원씩 들여서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완도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태안은 이제 그 이듬해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1월에 농림수산부의 그 농진청 관할에서 치유농업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산림치유, 그 다음에 해양치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농업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국내에서도 치유 이런 다양한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재활을 돕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국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다음. 여기 지금 언급해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개 부처가 모든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인프라 구축을 완성한 데도 있고, 지금 완성이라기보다 계속 지어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국내의 사례라 하면, 이런 산림이나 해양이나 치유농업이나 기후치료가 이미 100여 년간을 실행해온 것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저는 원래는 심장병을 전문을 하고 있고 특히 선천성 심장병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가령 아토피 환자를 또는 천식 환자를 치료를 하죠. 약도 주고. 그러다가 천식 환자나 이런 아토피 환자들이 자꾸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을 줘도 그렇고 진전이 안 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의사들이 그러면 이게 자꾸 약물 한계가 있으니까 독일의 북해 노르트제나 오스트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해양치유센터에서 보조적인 치료를 받고 오십시오 하고 저희가 처방전을 써줘요. 또는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 하면은 가령 산림이 아주 우성한 보리스 호펜 같은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아토피를 건강을 좋게끔, 또는 사해 같은데 아까 여기도 나왔었죠. 사해 같은데 보내가지고 아토피 증상을 개선시키게끔 오는 이런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내와 이 외국이 다른 점은, 우리는 지금 부처별로 산림청은 산림치유, 해수부는 해양치유, 치유농업은 농진청, 이런 식으로 지금 부처별로 따로 가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자연치유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한 부처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한 부처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관광과 묶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투어리즘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항상 연계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관광이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의료가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관광과 의료가 엮어가지 않는 산림이나 해양이나 치유농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치유라는 건 결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고 질병 예방인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것이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보고 산림치유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한계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내가 건강 증진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중환자일 때는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겠죠, 도심권에. 그러나 내가 만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자꾸 이것이 재발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번아웃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뭔가 아무데나 가서 그냥 있다 오고 싶지는 않겠죠.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저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나 신뢰가 있는 곳에 가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서 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는 의료가 서포트 되지 않으면, 의료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해양, 산림, 치유농업에는 반드시 의료와 연계돼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국내에서. 그 다음에 관광과 연계돼서 가는 이유는 이런 것을 찾는 분들이 중환자가 가지는 않지 않겠어요. 내가 막 심각하게 아픈데 뭐 태안을 가든 뭐 안들 가든 그런 시골에 중환자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환자는 도시권에서도 얼마나 좋은 병원이 있고 뭐 첨단 의료가 돼 있는데 그런데 가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지병은 가지고 있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고 혼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체류를 할 때는 거기에서 치유는 받지만 산림 치유든 해양 치유든 뭐 치유농을 받지만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어요? 그것에 관광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메디컬 투어리즘도 나왔고 웰리스 투어리즘도 나왔지만 이걸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유럽에서는 헬스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목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광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증제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에서도 지금 웰리스 투어리즘을 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메디컬 투어리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 지붕에는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그러니까 투어 관광과 그 다음에 헬스를 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해서 가는 것이 산림이고 해양이고 치유농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관광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또 가는 분들은 체류하는 동안에 그렇게 즐기지만 대부분 가족과 같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관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헬스 투어리즘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 관광과 의료가 연계돼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해양 치유든 산림 치유든 치유농업이든 형태가 웰리스만 중심으로 가는 형태가 있고 그보다 한계 조금
돼서 메디칼 웰리스로 가는 형태, 그 다음에 메디칼 형태로 가는 형태가 있고, 일본 같은 데는 복지 중심으로 이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예, 우리가 헬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이든 해양이든 뭐 농업이든 기후든 관계없이 간에 반드시 이것은 의료의 서포트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과학적인 근거와 그 다음에 의학적인 그런 신뢰를 구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관광이 연계돼서 갈 때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더라도 의료와 관광이 연계돼서 가는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 여기도 마찬가지 내륙에 있는 산림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관광과 의료가 연계돼서 가는 형태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세 가지 그림을 봤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더라도 지금 헬스 투어리즘의 시장이 웰리스 투어리즘, 메디칼 투어리즘을 융복합적으로 가는 이런 헬스 투어리즘이 이렇게 세계적인 저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성향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독일에서 2016년에 국제 그 독일 연방정부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 헬스 투어리즘을 찾는 방문객들의 특성이 웰리스도 포함이 되지만 재활치료, 건강, 질병 예방 이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대다수인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예,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별로 봤을 때 대상자는 어떤 대상이 가장 많더라. 가장 많은 것은 근골격계의 통증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움직임 개선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라든가 호흡기라든가 이것이 3대 건강 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별로 만들어야 할 것은 주요로 산림이나 해양이나 치유농업에 효과가 있는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냥 단순히 가서 놀고 먹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거기를 갔을 때 어떻게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겪을 수 있는가. 가령 아토피다 하면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피부 개선을 위해서 내가 산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해양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농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기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의료인들의 그런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이것이 국민적 신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이것이 의료 보험이 돼야 되거든요. 왜 독일에서는 이것이 의료 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 보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구축하는 이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헬스 투어리즘의 주요 요건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물론 가장 좋아야겠죠. 도시 한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입지적인 조건, 그 다음에 주변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의료가 어떻게 연계되고 관광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실까요? 예, 이거 아니에요. 거꾸로요. 여기에서 보면 독일에 그런 곳이 350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성공한 단지는 여기 보시듯이 의료와 관광이 연계돼 가지고 개발된 데가 성공을 했지 나머지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치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묶어가도 관광과 의료와 연계돼서 가야 된다는 거. 다음 슬라이드. 예. 초기에 국가들이 다 인프라 구축을 했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예. 그랬을 때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이것이 이미 자료는 뭐 해수부, 뭐 국무총리실, 뭐 많은 곳에서 이 자료를 흔히들 이용하는데 그 결과 독일에는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웰리스 투어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600몇 조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은 40조 원의 그 한 나라의 시장이 그렇고 여기에 참여는 이 치유 종사자만도 45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시듯이 이런 치유와 산림이든 해양이든 치유 농업이든 뭐 기후든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헬스 투어리즘 관광과 그 다음에 의료가 연계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 지역에 봤을 때 아까 보령 시장님도 왔다 가셨고 했는데 그 지역에 그 한 연방에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뭐 가령 경상북도다 뭐 6조 시장, 뭐 전라남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지방만 보더라도 6조 뭐 4조 원의 그런 시장이니까 엄청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간단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에 그러면 지금 해양 치유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처별로 가고 있는 산림, 치유, 농업, 해양 치유가 이제 부처별로 가야 될 일이 있지만 공동으로 가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문체부에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웰리스 관광에서 뭐 44 웰리스 44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헬스 투어리즘과 연계해 갖고 그냥 웰리스만 관광만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부처별로 산지에 있는 인프라를 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산림치유 22군데, 해양치유센터, 뭐 치유농업 이런 것과 연계한 그런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료는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계속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우리가 염지하수를 활용해 가지고 해수죠. 해수를 활용해서 해봤더니 아토피가 얼마나 개선이 되더라. 이것은 우리가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 이런 무릎 통증이나 그 다음에 오십견이라고 하는 이런 관절염 이런 것을 했을 때 해양의 머드나 그런 태양의 광물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좋아지던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18편의 임상 연구를 진행했고 국제적인 그 학술지에도 지금 저희가 11편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포트 해주는 게 저희 이제 의료인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산림이든 해양이든 그 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치유센터에서 다시 컴백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예, 여기 지금 저희가 자원별로 해양 치유 자원별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세계적인 논문을 다 잡아서 취합을 했고 약 3천여 편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실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료가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될 것인가? 관광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하면 너무나 전문적인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대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양치유센터, 이게 뭐 해양치유니까 해양을 내봤지만 해양치유센터든 산림치유센터든 치유농업이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도심지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의 그런 주거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우수한 곳에서 치유를 받는다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런 심적인 치유를 받고, 치료는 우리가 피지컬 테라피는 당연히 주거지 병원에서 받겠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연계가 되고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우리가 가령 준건강인이 대상이다 했을 때 해양에 가령 어촌이든 뭐 해수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촌에는 해양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도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농업은 자연스럽게 있거든요. 그게 이거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어촌이든 어항이든 또는 어디든 간에 거기에 산림과 해양과 농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식이다, 아토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건강이 필요하다면 해양에 해수를 죄송합니다. 해풍이라는 에어조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를 조금 들고 갈게요. 이제 어항 같은데 어촌 가면 해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해풍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뭔가 짜릿한 그런 짠 냄새가 나지 않아요. 거기에 소금기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 곳에 우리가 환자를 보내냐면 그 해풍에 나오는 소금을 활용하게 되면, 흡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조금 전반적인 얘기지만 가래가 녹게 됩니다. 가래가 묻게 되고 해서 거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해풍 에어졸이. 그 다음에 이것이 염증, 그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폐가 좁아지는데 그것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기간에는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완화, 그 다음 기관지 확장, 가래를 뱉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양치유를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어촌 같은 곳에 그다음 뭐 거기 어촌에 고혈압 환자들도 많고 당뇨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조류를 어떻게 활용한 식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주로 먹는 거, 운동치료,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심신이완 이런 프로그램을 융합적으로 만들어서 방문객에게 체험할 수 있게끔 또는 그분들이 오래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생활 습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의 그 치유의 효과를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 그림 과정을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과정입니다. 다음. 여기도 가령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가령 피부가 문제가 있다. 또 근골격계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렇게 해양과 산림과 그 다음에 농림과 그 다음에 기후가 이것을 어떻게 융복합해 가지고 효과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저희 의료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하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어촌에 있는 어항에 있던 어디에 있던 본인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내가 여기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이게 좋아져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내가 지금 근골격계 통증이 왔는데
그 다음에 이거 움직이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일주일간 해보니까 통증도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격이 움직이는 관절 가동범위라고 하죠. 이것이 좋아졌더라 하는 걸 느끼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그 방문객들에게 이런 패치를 붙여요. 한 2개 정도를. 하나는 위에다 붙이고 밑에다 붙여갖고, 가령 고혈압이나 당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그리고 내 호흡기의 기능이 어떻게 변해서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심장이 어떻게 개선돼서 내가 막 빨리 뛰던 심장이 어떻게 좀 천천히 이완되는지, 뭐 심지어 뇌파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분들이 내가 정말 여기 가보니까 이런 것이 개선이 되구나 하고 다음 방문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재방문해서 관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사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들의 그런 역할은, 의료의 역할은 대단히 산림치유건 해양치유건 치유농업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 부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서 이런 것을 공동으로,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도 조금 이것을 단순한 웰니스 관광으로만, 웰니스 관광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막연하지 않아요. 웰니스는 너무나 폭이 높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지 말고 좀 더 뭔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헬스 투어리즘 목표를 두고 부처 간에 협력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글로벌한 그런 4차 산업시대의 큰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이런 기구들을 사용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을 2차례나 특집을 만들어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했을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다시 패널 디스커스에서도 여러 번 질문을 받겠지만 이런 지금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그런 격만 되고 그냥 하나의 캐치프레이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화되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건강 증진을 위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관광과 연계돼서 적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많이 지어놓는 하드웨어가 다 껍데기만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지자체에서 그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처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것에 조금 우리가 좀 길은 가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과 의료가 연계되는 그런 해양치유, 그런 산림치유, 그런 치유농업이 됐으면 바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제가 조금 단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이것으로 갈아먹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려대학교 이성재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해양치유, 관광, 의료 연계를 통한 우리 웰니스 산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웰니스라는 분야는 상당히 넓습니다만 저렇게 투어리즘과 의학적인 부분, 힐링 저도 좀 관심이 있는 분야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이면 한 4년 전인데 저 프로그램을 끝까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가 이제 저런 부분을 좀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시대는 변화가고 있고 AI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오늘 또 발표자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더 생각을 하신다면 더 의미 있는 아마 포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농식품 분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우리 서병루 교수님께서 하실 건데요. 치유 농업 사례를 통한 미래 웰니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건국대학교의 서병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치유농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지금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나와서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성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번 새 정권에서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또 어촌어항. 제가 지금 거의 자문을 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로 연계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다부처 연계 협력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이 얼마나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그 치유농업 사례를 통해서 미래 웰니스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근본 사례는 경상남도에서 실제로 치유농업을 한 사례를 갖고 제가 한번 사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치유농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치유농업이 우리가 정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 치유농업에 대한 사례와 또 이러한 치유 농업이 어떻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6차 산업과 연계가 되고 우리가 보다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농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를 보면 갈등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경기 불황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성장 시대에 머물러 있고요. 또한 청년의 실업, 또한 개인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는 초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쫓아가지 못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는 현상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와서 2022년도 행안부가 지방소멸도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10년간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들로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주거난, 취업난, 또 굉장히 이야기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자살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건강 관심에 대한 증대가 고령 사회가 아니라 이제 젊은 층에게 넘어오면서 건강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 대회의실에서 발제하고 있는 관련 부서들 문화체육관광부 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왜 이렇게 나와서 이 주제를 만들었냐면 바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통해서 산업이 어떻게 서비스화가 되고 고도화를 되면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의 삶으로 연결시키냐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대 수명의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60세에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 이후의 삶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웰니스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위성 개선과 또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연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장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소득의 증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신 것처럼 2020년이 되면서 35,000불 정도 시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구매율, PPP라 그러는데 이게 거의 4만 불 수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극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이성재 교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 한 333만 명 정도. 지난 1년간 그 수치를 봤더니 4년간 수치가 한 64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습관병들이 주변 곳곳에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현대인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디지털 치매라든가 또 번아웃 증후군, 또 공황 장애 등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안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초에 1명, 1시간에 1200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치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치매에 드는 2012년도 예산 보시면 12조 원, 우리가 2021년도 정부 예산이 558조 원, 우리가 올해 예산은 2022년도는 607조 원, 추경 예산이 만들어져 갖고 621조 원 정도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2040년에 그 예산이 약 한 78조 원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6분의 1 이상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소득도 증가하고 기대 수명도 증가하는데 건강한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5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약 한 50여만 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치매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보면 연간 1968만 원이라 그럽니다.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데 하루 6시간에서 9시간. 자, 1명이 돌봐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 치매 유병률은 보신 것처럼 2%지만 70대로 진입하게 되면 10%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족력과 생활 습관의 질병으로 걸리게 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노화라든가 유전인자의 변이, 또 낮은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 뇌 외상, 고혈압, 당뇨, 음주 등으로 인해서 이 치매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치매의 원인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 기타 약물 중독이라든가 뇌종양 등의 치매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을, 우리가 이제 많은 벤치마케팅을 하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치유 마을 중에 호그백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229개의 시군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 네덜란드 치유 마을을 벤치마케팅한 도시가 있는데 바로 용산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978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는 1340만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들 안에서도 이 치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대안들이 많이 부족한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축구장 3배 크기의 마을이 23개의 가옥과 안에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특히나 단계별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 요양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치매 환자가 보통 6명에서 7명의 간병인들이 1명에서 2명 등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마을에 치매 환자가 152명 이외에도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을 안에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250명이 함께 거주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지자체 내에서 지방인구 소멸로 인한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자, 이런 사례들을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화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지방에 가보시면 그냥 병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치매 환자를 그냥 병상에 가둬놓는 식의 형태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진국에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 호그백 마을에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일상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이 함께 더불어 지역사회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치유 농업에 대한 개념으로 더 간략해서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바다에는 해양 치유, 산에는 산림 치유, 그리고 농업에는 이 치유 농업이라는 개념이 도입하는 이유는 과거의 1차식 농촌에서의 이런 생산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이 산업을 좀 성장시키고 확대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한류를 만든 것처럼 아시아 샘플링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외국의 선진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치유 농업 안에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건강, 또 하나는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 치유 농업, 특히나 유럽 국가들 치유 농업이나 또는 사회적 농업, 우리가 말하는 유엔의 SDG라든가 또는 이러한 치유 농업과 건강을 위한 농업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치유 농업은 보신 바와 같이 원예 식물이라든가 저 또한 농장업 활동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서 얻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뭘까요? 외상후 스트레스는 눈으로 보이지만 내상후 스트레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은 뭐가 되나요? 탈모도 일어나고 아주 굉장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동물 치유라든가 또는 웰빙 음식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장하는 생활관광이라든가 생활문화, 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 양식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단순하게 체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생활하고 체류하고 한국인들의 삶을 보려고 오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높아졌을 때 결국 국가가 행복하고 국가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치유는 우리가 말하는 치료를 통해서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나아지는 게 보이나요? 그렇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요법들이 바로 이 치유 농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행동 청소년, 또 신체적인 환자, 또 사회적 심리적 환자라든가 또 알코올이나 또는 약물 중독자, 또 수감자나 실업자, 소외계층자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해 주는 요법들이죠. 자, 농업과 농촌, 자원이 이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러한 농사는 이제 과거와 같이 1차 산업의 게 아니라 이제 국민 생활 곁으로 우리들의 삶 곁으로 들어와서 주민과 함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농업이 활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최근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는 2000년대 불고 있었던 웰빙, 그 이후 2010년도 불고 있는 힐링, 또 최근에 불고 있는 이 웰리스,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또 그 안에는 각각의 부처별로 각각이 갖고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유 힐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업적으로 우리가 보면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키우는 식물,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워케이션과 또 댕댕이와 함께하는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호텔 산업 안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또 이 자존감이 높은 학교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사회에 대한 활동력이라든가 사회생활이 굉장히 정말 잘하고 적응력도 뛰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 내가 직접 가꾼다는 이런 소유의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힐링에 대한 농업의 심리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원예 치유하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세 분의 어머님들이
만약에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셨을 텐데 보신 바와 같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내가 자란 식물이 또 내가 기른 반려동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치유 농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 농업에 대한 기대,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또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지속 가능한 이런 환경 보존도 물론 들어있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 대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 농업에 대한 기대가 이제 좀 새롭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식품 건강과 환경 보존은 기존의 역할이고 여기에다 하나 더 치유 농업을 통해서 전원 생활의 공간과 또 관광과 휴식의 장소 또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229개의 시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전략들로 만들어야 결국 생활문화, 생활관광,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치유농업은 단순히 농민과 참여자,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원예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농장주와 가족, 다 함께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소득을 통해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직접 유기농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마켓 컬리 안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농촌 체험을 통해서 직접 생명체를 키우고 돌보는 활동들, 우리 이제 문화체육관광반에서 보시면 뭐가 돼요? 대표적인 것이 강진군의 푸소처럼 자, 이제 뭐가 돼요? 2030 세대들이 지역에서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존감과 책임감이 향상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치유 농업의 효과라는 거죠. 또한 지역사회는 다양한 농업, 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교육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각 분야가 부처와 부처의 벽을 허물고 다부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선진 대열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 농업은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당나귀를 활용한 야생 동물 치유라든가 또 동물 매개 치유, 또 생태 치료, 또 치유 농업, 또 치료 목적의 다양한 원예 치유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치유 농장이라는 곳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지금 유럽에 가시면 독일 아이들이 산림치유 농장 안에서 교육하는 거나 이런 커리큘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숫자를 그냥 교실 안에서 1 더하기 1이 아니라 나뭇잎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숫자와 자연을 배우게끔 하는 체험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농장 안에서 참여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지켜진다면 바로 그것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일본 지역에서 최근에 보시면 장애우들이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농작물을 따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크를 붙여주면 그거를 소비자가 구매해줘서 같이 ESG로 기업과 함께 사회적 환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한 최근에 보시면 이런 그 사회적 농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고용과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뭐가 돼요? 소득을 높이게끔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중증 질환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가 다 끝났어요. 자, 요양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자, 이런 것들을 치유 농원에서 저렴하게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소득도 높여지고 또한 이곳에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선보이면서 1970년대에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케어팜 이런 것들이 병원들하고 같이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지금은 1000여 개가 넘게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6차 산업으로까지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고창에 가면 고창에 복분자를 심으면 1차 산업이고 또 이것을 가꿔서 제품으로 생산하면 2차 산업이 되는 거고 사회적 참여자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이것을 뭐가 돼요?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이 되면 이게 3차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6차 산업으로 연계되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산업의 구조 자체를 좀 변형을 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스피탈리티의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높여주면서 함께 참가자들과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 지역을 알고 이해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치유농업은 안에 보시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또한 책임감을 향상시켜주면서 신체 능력의 발달과 현실 감각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 향상이 되고요. 또 정신질환자는 또 알코올과 약물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또 일반 성인들은 스트레스 감소와 또 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향상이 된다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유농장은 다양한 그냥 뭐 농산물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득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6차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또 자기 개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역들이 치유 농업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장분들이 제가 이제 경상남도 지역에서 몇몇 도시를 뭐 의령군도 그렇고 경상도 산청군도 그렇게 강의를 해보면 농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유 농장을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심고 있는 작물들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표적으로 경상남도에 치유 농업에 대한 사례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갖고 실제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 중에 대상자는 보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 고통이 증가가 되고 또 잠을 못 이루는 수면 장애라든가 또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울감이 2020년도에 47.5%에서 2021년 5.8%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지만 자살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몸도 건강도 마음도 함께 방역할 수 있는 원예 치유를 통해서 말끔하게 이런 것들을 치료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면 장애와 우울증 여기 보시면 특이한 현상들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방의학에서 줄일 수 없었던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비인후과, 안과와 또 소화기 내과가 굉장히 환자가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가한 곳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얘기한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직장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과다한 업무와 또는 스트레스, 또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로 인한 인간 간의 갈등, 또 인사 고과에서 누락돼서 그로 인한 불이익, 이런 마음의 병들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와 상대방과 싸워보거나 또는 내가 기업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으려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돈을 못 받거나 또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업도 제가 운영해 봤고 그런데 그러고 직장 내에서 구조조정이 되거나 퇴출이 됐을 때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 관광산업 안에서도 여행업, 항공업, 숙박업 모든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만나갖고 실직자가 되고 또는 고용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예 치료를 하고 되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발달됐느냐. 원예를 하기 전에 충남대학교 연구팀에서 컴퓨터 그룹을 시간 배정을 해서 봤더니 교감신경 수치가 굉장히 증가하더라. 자, 두 번째는 다운되는 게 있는데 식물 재배를 했더니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안정. 자,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뭐가 돼요? 화라 그러죠. 그죠? 그게 화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으면서 사람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줍니다.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면 그건 어디로 갈까요? 가정으로 가죠.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또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체적 이완인데, 자,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대상은 지리산을 품고 있는 7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 산청군의 청강원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바로 맑은 공기와 숲을 보유하고 있는 이 청강원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체 내 안에 있는 청강원,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지리산의 차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에 또 치유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도 만들어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강화시켜 주느냐, 이 장소를 어떻게 명소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에 굉장히 좋은 농산물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원예를 재배하면서 이곳에 물품을 구매하고 또 이 지역의 도시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굉장히 좋은 도시구나라고 인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도시에 머물게 되고, 또 아이들은 원예 치료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우리 지역별로 이러한 원예 치유에 대한 농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기회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협의 요소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겨울 지역의 낮은 온도 때문에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전문가와 계절별로 어떤 꽃을 심을지 또 어떤 작물을 심을지에 대한 고민들로 이것을 이제 컨설팅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한 개발 방향을 보면 크게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어떤 컨텐츠를 강화해 줄 건지, 대한민국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이 4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작물 재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제와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갖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할 것이냐, 또 체험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관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치유 농업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디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효과 측정을 합니다. 스트레스 측정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아침에 기상했을 때와 저녁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척도를 구분해서 설문조사와 또 심리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체질별로 다 이런 걸 이제 골라내게끔 하고요. 또 인력 강화, 또 서비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허스피털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사람들은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경상남도의 산청군, 또 이 행사를 진행하는 청강원, 그리고 이제 관광의 트렌드. 그래서 저희가 운영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맘스 원예 치유였습니다. 엄마의 지리산이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같이 당신들을 돌봐 드릴게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안에다가 지리산이라는 특성과 마음 치유와 연계된 차별화된 치유 농장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치유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뭐 웰리스, 치유 농업, 원예 농업, 또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존 자료 등을 분석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과 신규 모델을 만들어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컨텐츠를 개발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저도 지금 이제 뭐 우리 한국어천어항공사의 뭐 자문위원도 맡고 있지만 자, 보시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각 체험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자, 우리 지금 220 시군 중에 지금 이제 조향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하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집트 지역 같은 데는 조향 산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면 샤넬 넘버 5 같은 경우 가격이 얼마 비쌉니까? 우리 지역도 고유한 색깔 안에 만약에 향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각 체험에 대한 자원들을 좀 저희가 먼저 구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 체험, 인지 체험, 행동 체험, 관계 체험, 시설 자원들을 분류를 해서 이 자원에 대한 기존 자원과 보완 자원 그리고 그 특징들을 각각의 단위별로 묶어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고요. 안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치유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전 건강을 체크하고 치유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추후 이제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후 건강에 대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정서적 안정감도 가져오고 또 자기가 심어놓은 작물들을 저희가 또 이제 가져가게끔 해주고 또 안에 프로그램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팜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팜파티는 뭐냐면 본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한 번씩 초대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서로 인사도 소개시켜주고 이제 멘트도 하는 거였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심신, 농촌의 향기, 원예 치유 프로그램 또 여기서 말하는 음식 치유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나는 우리가 이 농촌에 가보면 그 지역마다 갖고 있는 아주 유기농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직접 소개해주고 체험해주고 본인들이 뭐 상추를 따서 시쳐 먹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맘스 프로그램이고요. 토닥토닥 맘스 프로그램, 또 원예 치유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했고요.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연 교감 청정원 또 야간 코스도 만들어 갖고 저녁에는 계절별로 지리산이니까 뭐가 있나요? 자연이 엄청 맑겠죠.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별들을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또 불멍도 만들어서 체험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별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매 주차별로 이제 운영됐던 프로그램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또 안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다스리고 또 안에 보시면 촉각 체험도 하고 또 안에 보시면 심신도 단련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여기 지금 이제 은퇴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유치원 원장님도 계셨고요. 학교에서 교직 생활하다 은퇴하신 분도 계셨고요.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텃밭 안에서 상추도 심고 뭐 안에 있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죠. 또한 이 매일매일 일과가 끝나면 모든 분들이 시범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레는 마음으로 일정을 시작하였다. 각 처에서 다양한 분들이 처음 만나 마치 오래전부터 알게 된 사람처럼 힐링 원예 치유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시차별로 다양한 청각 프로그램, 시각 프로그램, 마음 프로그램.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229개의 시군들이 있지만 이거를 마을 단위로 따진다 생각하면 몇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반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구석구석. 대한민국 안에는 어마어마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높여줘야만이 국가의 경쟁력이 높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들이 컨텐츠 전문가들이 어떻게 만들고 기획하냐에 따라서 산업이 6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관광, 생활원예, 생활농업, 생활문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람을 자꾸 불러들이려고 그러는데 주변 지역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자, 안에 보시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죠? 예, 쉬는 시간에, 예, 여기다 이제 그림도 그리고 텃밭도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지금 우리 앞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예, 미리 이제 전문가 가서 이렇게 그 본을 떠줍니다. 그러면 예, 본인들한테 이제 페인트도 사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쁜 집이 됐죠? 이렇게. 예, 컨테이너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더 그리면 안 되냐 그러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농촌에, 우리의 어촌에, 우리의 마을에, 우리의 지역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저녁에는 뭐 공연으로, 달마다 축제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바로 지역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9일, 10일. 예.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 안에 보시면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예,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조격도 할 수 있고 뭐 비용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야외에서 또 팜파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딴 농산물을 갖고 친구들도 불러다가 설명도 해주고 또 지역의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고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프로그램, 한 달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대상이 어린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10만 명이 넘는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일주일 체험, 한 달 살기 체험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것이 농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치유농업의 발전 사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치유농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시장을 활성화해서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시아의 시장으로 좀 브랜드를 확장하자. 그리고 다양한 힐링 농촌 프로그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의 229개의 지역에 우리가 아까 보령의 시장님도 오셨지만 머드를 활용한 지금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비누, 샴푸, 6차 산업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해를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돼요? 발가락 사이로 막 머드가 올라와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뭐가 돼요? 자, 반대편에 있는 국가는 이거는 지금 못 쓰는 지역이야. 그랬는데 뭐가 돼요? 물고기 하나 살고 있지 않거든요. 소금의 농도가 너무 강해서.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다 자원이고 다 지역의 상품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또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들입니다. 힐링 지역의 상품 등을 통해서 힐링 상품, 치유 농업 상품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부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강화 또 우리가 말하는 행안부에서의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또 농림축산부에서는 식품 또 농산물 또 치유 농업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팜 치유 농장. 앞으로 이 동물을 매개로 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지금 강원도 지역에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댕댕이 마을 지도입니다. 예. 마을 안에 반려동물을 가져와서 내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체험하고 가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치유 농업을 통해서 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또 우리가 말한 지역 문화의 컨텐츠 자원을 발견하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6차 산업은 바로 마을의 경쟁력이자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의 소멸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또 우리가 말하는 해양수산부도 산업통상자원부도 굉장히 기획재정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의 예산들을 또 국토부까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다가 돈을 인프라를 갖추게 해줬습니다. 아주 잘 갖춰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의 상품을 좀 고도화시키고 또 그 지역에 나오는 그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의 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이러한 산업들이 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처 간에 연계되는 산업으로 연계됐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 뭐가 되나요? 전략이 수립이 되고 또 브랜드가 확산이 되고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치유농업 1번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자리와 또 웰니스 시장을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한번 점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구 3만 5천이 살고 있는 이 작은 산청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2013년도에 산청 세계의학 엑스포를 했고요. 이번에 산청 세계의학 항노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허준의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예산을 갖고,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400억의 예산을 갖고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또 지원을 해줍니다. 도시 안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2013년도에 방문객이 26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3만 5천 명밖에 안 되지만 이 지역이 26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합니다. 자, 얼마든지 지역의 컨텐츠는 개발하고 어떤 전문가의 손에 달려서 이것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청의 엑스포가 개최가 되고 또 국가와 지역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서브스텐셜 디벨롭먼트, 지속적인 가능성의 발전을 통해서 정부가 어려워하는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지역의 브랜드 개발, 또 부처와 부처 간의 다부처 연계 협력 사업, 또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우리 서병루 교수님께서 치유 농업 사례를 통한 미래 웰니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농해수 위원장실, 그리고 주관은 한국 웰니스 산업협회, 한국관광 지원 서비스 협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본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리고 차산업, 그리고 부령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포럼의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고계성 교수님이 원래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김미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본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계성 교수님, 우리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웰니스 관광 상품 기획 사례 및 확장 영역에 대해서 약 한 20여 분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웰니스 관광 상품 기획 사례 및 확장 영역 주제를 발표하게 된 경남대학교 고배청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주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여건 등으로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동영상으로 준비된 자료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웰니스 관광과 상품 기획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좀 하겠고요. 한국 웰니스 산업협회에 이 기회에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목표는 4개로 구분해서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관광은 국가 지역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근간 산업으로서 굉장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국정 과제이자 균형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작점이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은 융복합 산업이다 또 종합 산업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미래 동력을 또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또 많이 인식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관광 산업이 최근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관광 산업만 이런 게 아니라 관광 종사자, 이 관광객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이라든가 삶의 행복, 휴식,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어떤 위기 극복 이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이 관광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를 많이 받는다고 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시기는 서서히 지나간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관광 산업이 이 웰니스와 더불어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이 될 수 있을까? 이 관광 산업이 웰니스와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아마 이제 제시하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떠한 모델로서 어떠한 발전 방향타가 제시가 돼야 되는지 더불어서 새로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기회는 과연 마련될 수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웰니스와 관광 접목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또 고민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참 허약 체질입니다. 예, 이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한번 휘청거리더니만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관광은 일단 이동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이동이 전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동이 좀 풀리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또 교통대학도 이렇게 서서히 인강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이동을 원하고 있는 관광객들한테는 어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기대감에 이렇게 충만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다시 어떤 또 위기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광 산업은 기존의 여러 가지 허약 체질의 단점을 개선하고 어떤 또 장점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또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웰니스는 이제 대세 중에 대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관광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삶의 질에 어떤 충만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하나가 바로 웰니스라는 것.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웰니스에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모방해서 새로운 또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웰니스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연구별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저는 5가지로 선행자의 연구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체적 웰니스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 그 다음에 뷰티, 그 다음에 레포츠, 유도 이런 쪽과 많이 관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의료 관광도 지금 굉장히 핫한 산업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음식 관광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뷰티란 말로 또 이제 천명되고 있는데요. 관광, 그러면은 한류까지도 관광의 영역으로서 또 웰니스의 또 큰 분야로서
큰 성장을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광과 웰리스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제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같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원으로서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걸 드리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여러 가지 관광 트렌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언택트 노래를 했고요. 3년 안에 지금 코로나가 도래한 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많은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 거의 적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쉽사리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 변화된, 복음된 이 현실에 맞춰서 아마 또 새로운 삶의 부분을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된 새로운 이 삶의 방향에 맞춘 새로운 또 트렌드들이 계속 운영을 해가고 있고요. 그 트렌드에 맞춰진 웰리스, 그리고 관광, 좀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그 트렌드와 삶의 방향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경제 활성화의 기회도 가야 되고, 더불어 가지고 웰리스와 더불어 관광 산업의 경쟁력도 이전보다는 끌어올리는데 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환경 변화의 전망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관광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하지 않는 분들 역시 안전과 힐링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특히 그리고 재택근무도 굉장히 확산되면서 요새는 버케이션 같은 것도 있는데 관광과 더불어 가지고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등장했듯이 혹은 또 여러 가지 여가 레저만들의 트렌드가 많이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 가지고 안전한 관광,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또 관광의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고 또 추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웰리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도시권 관광도 굉장히 성장을 하겠지만, 오히려 지방, 소도시, 어촌, 농촌, 산촌의 관광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소외됐던 관광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핫한, 안전하고 그리고 따뜻한 감성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관광도 이 대표라는 사실을, 그래서 생각에는 이 포스트 코로나 때는 전국 관광곡곡 구석구석이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제시된 트렌드인데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좀 생략은 하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이라든가 기관 연구자들이 매해 신년 초에 트렌드를 이제 연구를 해서 제시를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개발 전략이라든가 상품 기획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기획된 상품이 출시하게 되면 한 2년이나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그 시장은 저희들이 좀 늦게 쫓아가게 되는, 오히려 놓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제시해 주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발길을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트렌드를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웰니스 관광기관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각 지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모델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차별성 있고 색깔이 있는 그런 트렌드를 우리 스스로가 발굴해내서 우리 지역이 스스로가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행동을 아마 해야만이 새로운 또 공부력도 생기고 우리가 또 언급하는 경제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이라든가 새로운 변화를 아마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관광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도 하고 있고요. 또 선정을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이제 떠나는 관광이다 보니까 스파, 휴양, 뷰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한테 어떤 긍정적으로 다가와서 편안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건강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오감 요소도 또 많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편한 힐링의 순간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아마 이 스마트 기술력들이 이런 웰니스와 또 이렇게 접목이 돼서 새로운 또 영역들을 또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기억나기로는 오디오 사운드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명상을 한다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힐링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중에 현실입니다. 자,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웰니스 관광 15선을 또 선정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제주만 그런 건 아니에요.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 현황입니다. 실은 전국 관광 곳곳이 거의 웰니스 관광지라 해도 무방합니다. 한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산천 초목이 대단하죠. 자연 풍광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어느 곳 한 곳 나무랄 곳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발길만 돌리면 동서남북이 바로 다 웰니스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절묘하게 잘 이제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그런 어떤 특화되어 있는 웰니스 관광지화에 대한 노력들을 각 지역별로 많이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뷰티 지역, 스파 지역, 그다음에 치유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한방, 힐링, 명상, 해양, 세라피, 뷰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웰니스의 영역 외에 또 새로운 것들이 공개되고 융합돼서 새롭게 또 어떤 것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또 웰니스별도 그런 사업의 영역들을 확충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또 찾는데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행사의 상품들, 그 다음에 K-뷰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료 관광도 또 많이 있고, 외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관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관광은 특별한 게 관광이다. 꼭 국외로 나가야만이 이 관광이다. 그 맛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은 이렇게 한국 구석을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건덕지도 있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뭔가 힐링이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바로 무슨 활동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관광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총체적인 관광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관광을 저희들한테 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그다음에 이 웰리스, 이제는 뭐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지금은 좋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제 아마 이 관광 활동에서는 특히 웰리스 쪽으로 많은 경험들과 많은 변화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표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성장은 불고도 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자료로서 여러 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3단계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경남은 18개 시군이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이렇게 내실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점을 특히 또 뭔가 18개 시군이다 보니까 거버넌스, 협약,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게 굉장히 이거든요. 특히 산업은 더욱더 말할 때가 없고 그런 쪽이 많이 방점을 주고 있다는 사실.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웰리스는 과연 어떤 관광시장 주체 세력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느냐, MZ 세대한테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Z 세대는 시장의 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스마트 세대이 되면요. 자, 그렇지만 이 스마트 세대에도 굉장히 건강을 중시하고요, 삶의 질을 중시하고요, 나만의 관광,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국전의 모멘텀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 20대, 30대한테도 굉장히 이 웰리스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구 같은 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디지털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했던 아날로그도 같이 이렇게 채워주면서 서서히 웰리스라는 것이 사람들의 감동과 어떤 감정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절묘한 어떤 산업의 그런 기회들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어떤 향수를 자극한다라는 측면, 그런 또 콘텐츠를 결코 무시 못하는 세대도 있거든요. 네, 웰리스는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고요. 관광 산업은 그런 산업으로서 내가 아날로그와 여전히 융복합화돼 가면서 나를 거듭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죠. 그 20대, 30대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40대, 50대, 60대 그런 아날로그 감성, 스마트의 어떤 스마트함도 같이 갖고 있는 세대들도 그렇고, 웰리스 관광시장의 것들은 특정 세대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특화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들은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융합화되고 있다는 사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관광 산업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산업의 발전 기회라든가 경제 성장의 어떤 시작을 관광 산업 하나 갖고 찾아가려는 노력은 또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관광 산업 이외에 기타 다른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만이 관광 산업의 경쟁력도 웰리스도 굉장히 확장될 것이고, 더불어서 일자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들이 무수하게 개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광은 만병통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종합 비타민처럼
다른 타 산업과의 어깨동무를 통해서 그런을 거듭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해야 되느냐, 산업별로 확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일적인 팀들이 특화돼서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기존 상태의 혁신 또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주 단기적인 차원에서는요,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유시설, 폐교, 공장시설, 여러 가지 폐가 등이 많이 지금 그냥 소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간들의 디지털 기술력들이 가미해서 좋은 비즈니스 공간 연출이 충분히 창출될 수가 있다. 그러한 또 벤치마킹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국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공간으로 이렇게 연출화될 수 있을런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공간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나 어떤 기회 모색은 받을 것 같고요. 이런 공간의 스마트화는 또 많은 또 홍보를 통해서 인재들이 해당 지역으로 진행돼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하고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예요. 그러면서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매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매직과 관련된 핫 플레이스들이 요소에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하고 어드벤처하고 이런 매직들을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연결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관광객들 또한 웰니스를 추구할 수 있는 특정 장소로서의 규모를 꾀할 수 있게끔 모색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틀러 서비스입니다. 경남, 특히 남양권 이런 데로 지역도 섬도 많죠. 산도 많고 거기에 되면은 자 그래서 그 버려진 여러 가지 지역, 마을의 주택, 숙박 시설들을요 리모델링해서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숙련된 전문가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버틀러 서비스가 기존의 공간과 더불어 가지고 또 웰니스 상품으로서 특정 어떤 그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도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버틀러 서비스가 거의 많이들 VIP 고객들 대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이런 웰니스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걸맞은 소비형 서비스로서 인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입니다. 보게 되면은 문화예술 작품을 디지털 아트화하는 것들은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자연 풍광이라든가 관광지의 모습, 그다음에 사계 이런 기록의 어린 사진들, 사진 인공이라든가 아니면 객관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모습들을 이 디지털 미디어 아트로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로 많이 고연을 해서 힘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풍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뷰를 한국적인 그 공감을 소화시켜서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장품으로서의 아니면 애정품으로서 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웰니스 관광을 하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과 접목시켜서도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술 분야로서도 을 거듭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힐링과 서핑입니다. 여가 레저 해양 관광도 웰니스와 접목될 수가 있다라는
아니 굉장히 유명하죠. 강원도도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서핑 바다에 즐기는 파도타기 이외에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교육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모델도 만드는 사업체도 많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련되는 또 산업의 여러 가지 박람회도 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등등등등해서 이런저런 것들도 또 영역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그리고 2023년도에는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몇 가지 신생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브레이킹 댄스입니다. 한류로 대변되기도 하고요. 한국 하면 춤이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키워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류에 열광을 하고 춤에 열광을 하고 그 춤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또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또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웰리스는 푸츠와도 연결시켜서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또 국가대표를 또 이제 키워낼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지역으로서의 탈바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스포츠 전지 훈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사업을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게 중요하게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이제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놀루아라는 기업체죠. 이런 것처럼 웰리스 관광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앞으로 뭐 중앙 정부라든가 관련되는 기관에서는요,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확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바랍니다. 밀키트 사업입니다. 음식과 웰리스, 뗄래야 될 수는 없죠. 세중에도 되지만요. 이제 홈파티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등등 그런 이제 트렌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사찰 이외에 뭐 사찰 음식으로는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또 사찰도 놓여 있고 관련된 또 정도의 시설도 있기 때문에 한 음식은 밀폐화해서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풍부질입니다. 왜냐면 뭐 대표적인 영화, 인상 명당이라는 또 여자가 좋은 영화도 있었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이런 풍수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요 풍수와 관련된 관광지들의 콘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조용하게 찾아내서 발굴한 다음에 이거를 웰리스 관광과 동행해서 찾아가는 오히려 그쪽으로 방문을 유도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생 운수가 이렇게 펼치는 것, 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가미가 돼서 새로운 또 어떤 국민 창구로서도 발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사업, 재생사업, 어촌유지사업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웰리스 사업 분야의 영역들은 많이 지금 덕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도 웰리스 관광과 관련된 분야들을 절묘하게 조화를 지켜서 지역의 특화에 여러 가지 어떤 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복지관광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복지관광과 웰리스는 왜 그러냐면은 지역 소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5년도 되면은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초과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분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이라든가 지방으로 이제 오게 하면서 편안하게 삶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또
타운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게끔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관광 활동도 같이 왕성하게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 관광과 그다음에 웰니스와 이 실로 세대 나이 대 복지 관광에서의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웰니스의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웰니스 관광의 전성 시대입니다. 웰니스와 관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요. 특정 세대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세대가 웰니스 관광 계기자 그리고 관광 활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 산업 내에는요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 또 분야별로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또 영역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여건에 누적이 돼가지고 웰니스 영역이라든가 그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개척이 될 것이고 또 많은 변화를 거듭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기획되어 있는 그런 웰니스의 영역들이 되고 발굴이 돼서 새로운 또 신산업으로서의 동력으로서의 작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웰니스와 관광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 중 고개에서 경남대 고계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